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바빠가지고 아침에 이제 9시에 돌직구하고 라방하고 근데 라방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조금 전에 막 도착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가 30도 넘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완전히 한여름 날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환절기라서 기침 좀 나고 제가 교토 가기 직전에 사실 모기냥 맛이 확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토 가가지고 좀 쉬니까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침 기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그 보니까 유호열 선생님이 또 그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선양 선생님이 또 많이 또 저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정두균 선생님도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저에 대한 감사와 응원과 격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 같은 것들이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 제가 뭐 이런 거 뭐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그 슈퍼챗 같은 거 이렇게 또 쏴주시는 분들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미흡하니까 그냥 그 좋게 이렇게 너그럽게 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저도 이제 사실 좀 지겨워요. 왜 지겹냐면은 뭐 이제 이화영,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해도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 재밌고 건전하고 뭐 그런 이야기 깊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계속 일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제가 노트가 벌써 이제는 이제 막 그 일이 많아져가지고 방송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노트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썼던 노트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면 노트 한 권 채워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5월 22일에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상당 부분 썼으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갖다가 해 놓으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기억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확실히 판결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판결이 딱 나오는 거 아직 제가 판결을 입수를 못했는데 판결문이 거기에 그 판결문 안에 국정원 문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 국정원 문서의 내용이 2급 국가 기밀이어 가지고 이게 쉽게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뭐 아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나 뭐 기자나 뭐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그냥 살짝 얻어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놓고 막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 이화영 판결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원지법의 보도 자료나 그 다음에 각 그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가 북한에다가 공문을 딱 한 번만 보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딱 한 번은 아니었겠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2019년 5월에 북한에 공문 보낸 거다. 요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사 여기저기 나온 거 조각조각 나온 걸 다 모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19년에만 북한에 보내달라고 경기도가 그 초청해 달라고 무려 5번이나 2019년 5월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2달에 한 번 꼴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하고 전화 통화를 2번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9년 1월에 중국 심양에서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그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룸살롱에서 그렇게 2번 한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2019년 7월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또 그걸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 번이 더 있대요. 한 번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한 번 더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업이 쭉 잘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겨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돌직구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질문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질문지가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중에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좀 깊게 하고 어떤 건 좀 빼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빼먹은 질문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을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기소가 되면은 네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무려 네 번이나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3년 뒤에 대선에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3년이 가기 전에는 최소한 사건 2개는 떨어질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하고요. 위증교사죄는 대법원까지 3년도 길어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올해 내에는 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건들은요. 판결도 중요하지만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니까 형량이 중요할 것이다. 근데 형량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죄가 벌금이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어쨌든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들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건드려도 판사들은 건드리지 말자.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사회의 공감대였는데 사회적인 합의였는데 과연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이 법원다운 법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대법원장 맨날 그 하시는 말씀 대법관들 계속 바뀌면서 그 취임할 때마다 대법관들 취임할 때마다 취임사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임명된 엄상필 대법관 그 취임사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그냥 빨리 재판이 신속해야 된다. 뭐 공정하기도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지만 신속하기도 해야 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법원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법원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은 제가 어떻게든 입수를 갖다가 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입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꼼꼼히 읽어볼 생각은 하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 이화영 판결을 어떤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장판사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판사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만한 이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이거든요.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판사는 왕이고 왕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판사 말씀을 피고인들이나 재판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잘 따라야 돼요. 그게 질서거든요. 그게 법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화영의 1심 재판 같이 재판을 농락하는 일은 굉장히 담당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내용이나 저 같으면은 한 1억 정도가 뇌물일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저딴 식으로 해. 좋아. 그러면 뭐 검사가 인정한 대로 검사가 주장한 대로 기소한 대로 뭐 2억 6천 뭐 뇌물로 하지 뭐. 그다음에 뭐 형량을 갖다가 얼마 할까 하다가 양형 기준 따지다가 양형 기준 중에서 그래도 그 레인지가 있으니까 제일 그 센 거 해가지고 한 15년 검찰이 15년 구형했으니까 왜? 저 피고인과 저 변호사들이 저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모욕을 했으니까 나한테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래도 이성을 잃지 않고 그다음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 본인이 그 재판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검사가 뭐 2억 6천 기소했지만 뇌물죄로 그 중에 인정되는 거는 1억 7백밖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도 800만 불 중에 394만 불만 난 인정하겠다. 그다음에 형량도 15년 구형했지만 8년에다가 1년 6개월 더해 가지고 9년 반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판결을 갖다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번 주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오늘도 좀 방송을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쇼츠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쇼츠 올리냐면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그 직원분이 그 새로 뽑은 홍보 담당 직원이 쇼츠 잘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조회수도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저는 뭐 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그 원래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를 고계현 사무총장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고계현 총장님이 우리나라 시민운동에 거의 진짜 산 역사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계현 총장님이 벌써 한 7년쯤 됐나? 그때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저보고 아유 변호사님 저 그냥 이사나 한번 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이 그래 뭐 그냥 이사나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고 총장님이 부탁하는데 이사는 뭐 그 정도는 내가 도와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냥 이사하면서 그냥 그 작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무슨 후원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조금씩 이제 후원해 드리고 그런 역할만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계현 총장님이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두세 살인가 그 정도 위신데 갑자기 암으로 지병으로, 지병이 암이었던 것 같은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공동 대표를 누구 할 것이냐 그러다가 지금 뭐 이런저런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스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서 그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기만 한데 그래도 오늘 이사회고 그러니까 그 이사회 참석해야 돼가지고 오늘도 약간 일찍 좀 방송을 그 한 12시 15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한번 뭐 봐주시고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설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냥 그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화영 판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화영 판결이 나왔다. 이화영 판결이 292페이지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하느냐? 104번 등장한대요. 아니 4번만 더 쓰지. 그럼 108번인데. 그럼 국민의 그 의석수하고 똑같지 않나? 어쨌든 자기 사건도 아닌데 이화영 판결문에, 이 판결문은 정확히는 이화영 방용철 판결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고인인 판결문인데 뜬금없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쪽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재명 대표라고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다 김성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지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원지법의 보도 자료만 봐도 그거는 다 잘못된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은 수원지법 보도자료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의 그 혐의가 4가지가 있었는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 세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안 써놨어요. 그런데 오직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이거 있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아마 보도자료도 신진우 부장이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재판부에서 썼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거고, 왜 핫한 이슈가 될 거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는 쌍방울 대북송금이고, 쌍방울 대북송금이라고 하면 결국은 김성태,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뻔하다. 그냥 사람들이 또 그 우리 판결을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그는 뭐 전혀 그 관련이 없는데 김성태 말만 듣고 판결을 갖다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게 뻔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라도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했나?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경기도 보고서가 있어요. 두 번째 경기도 공문이 있어요. 세 번째 경기도 회의록이 있어요. 네 번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메모가 있어요.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국정원의 문건이 있어요. 저는 국정원 문건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국정원 문건이 연도별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국정원도 아닌 북한에 송명철의 영수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웃긴 거는 야 송명철보다도 확실히 그 누구야 리호남이 실세인가 보다. 800만 불이 갔는데 700만 불은 영수증을 발행했거든요. 누가 송명철이. 근데 100만 불은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됐어요. 그 100만 불은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됐는데 저기 지금 보면은 맨 왼쪽에 안부수 김성태 보이죠? 맨 오른쪽에 이화영 부지사 보이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송명철 잘생겼네. 북한의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 부실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700만 불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다 써줬는데 100만 불은 리오남한테 갔는데 리오남은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어요. 리오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오남은 북한의 정찰총국의 공작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우리랑 틀려요. 그 일반적인 데랑 틀려가지고 옛날 책들 쭉 읽어보면은 여순 사건 때도 그때 여순 사건 때도 뭐 대령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포책은 누구였습니까? 지창수라고 하는 상사였고요. 또 누구였습니까? 김지회라고 하는 중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소령, 중령, 대령들도 다 가담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타이틀과 달리 그 뒤에서 실질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산당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제가 쭉 책 읽어보면 나이나 뭐 계급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젊은 사람도 뭐 상사, 중사 이런 타이틀 갖고도 실질적으로는 그 조직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영철 같은 사람은 뭐 아태위 그 부실장 그 타이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철은 뭐였습니까? 김영철은 국가보위성 정찰총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은 굉장히 높은 사람 맞고 그 다음에 리종혁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리종혁은 아태위 부위원장 리종혁이 뭐 이런 사람들 좀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 그다음 그 뒤에 이화영 부지사 사진 뭐 킨텍스에 온 사진 막 찍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김영철은 높은 사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국가보위성의 정찰총국장 출신이니까 리종혁은 그냥 거의 뭐 가오마담 수준 아닐까? 그 다음에 김성애 같은 사람은 김성애는 뭐였냐면 통일선전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성애는 그 김정은 또 그 따라다니면서 북미 정상회담 그거 있을 때 다 따라다녔으니까 김성애 같은 사람은 실세인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실세 중에 하나는 리오남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리오남은 100만 불 받았고 그 다음에 500만 불을 300만 불로 깎아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리오남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알게 됐던 게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제2차 아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적어놓은 걸 쭉 보니까 그때 김성태하고 리오남이 만난 걸로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 야, 그 자리에 송명철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다음에 누구야 이화영도 있었고요. 그다음 아마 방용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온갖 문건들이 다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문건들도 있었다. 국정원 문건은 제가 그 국정원 문건 그 시기별로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PD님 그것 좀 더 띄워주세요. 그 경기도에 사무 무슨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제가 이걸 찾았어요. 경기도에 사무 전결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언제 걸 갖다가 제가 찾았냐면 2018년 5월 2일자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 5월이 그때가 그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니까 2018년 6월부터 아마 경기도지사 했었을 텐데 그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이거든요. 그 4조 좀 띄워주세요. 사무 전결의 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도지사 결재 사항이 나오고 부지사 전결 사항이 나오고 실국장 전결 사항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지사 결재 사항을 보면 4조 1호의 남목을 보세요. 뭐 과목은 그렇다고 치고 남목에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사 결정.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밑에 보이는 2호처럼 부지사가 전결로 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거는 도지사가 결재할 사항이다. 더 정확한 거는 더 부합하는 거는 마호예요. 마호.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북한 대북 사업은 그 국제교류 국내 사업입니까? 국제 사업입니까? 대북 사업은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국제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은 누가 결재한다? 도지사가 결재한다. 부지사가 하는 거 보세요. 부지사가 분야별 도정 운영 목표 설정, 나 장기적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다 실국 본부장관의 업무 조정. 요것만 이화영이라고 하는 부지사가 전결 사항이지. 지금 북한과 돈이 뭐 몇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건 다 누가 하는 거다? 도지사가 결재하는 사항이다. 도지사가 결재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증거로 인정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경기도 보고서. 왜 경기도 보고 거기에 그 경기도 보고서에 누구 사인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인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문. 경기도 공문이 누구 명의로 나갔겠습니까? 부지사 명의로 부지사 전결해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요거는 메모.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공무원 해봤잖아요. 제가 공무원 안 해봤으면 이런 거 몰랐을 텐데, 제가 국방부의 미군기지 전사업단 법무실장 할 때도 법무실장은 이러이러한 거 해야 되고 법무실장이 전결해야 될 사항은 이거고 그 위에 단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은 이거고 장관한테 보고해야 될 다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다 규정으로 일을 갖다가 하지. 성남시장을 재선이나 하고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흔적은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그 경기도 그 관련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권순일 전원합의체 판결. 권순일이 이제 마지막에 딱 그 5대5였는데 5대5였건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법관이 이제 12명이 그때는 판결을 갖다가 했어요. 12명이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법관들이 의견이 갈려.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의견이 갈려. 그러면 대법관들 사이에서도요. 그 짬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정혁진 대법관 신입 대법관이니까 정혁진 대법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다 몇 달 먼저 들어온 대법관 선배가 아니야 이거는 무죄야. 이러면서 이렇게 쫙쫙쫙 가다가 맨 마지막에 최고 선임 대법관이 누구였느냐? 그게 권순일 대법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권순일 대법관 직전까지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5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무죄를 갖다가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6대5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남았어요. 그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짬밥이 권순일 대법관보다 낮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대법원장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첫 번째 그 대법관이거든요. 뭐 옛날 옛적 뭐 우리나라 대법원 생겼을 때 그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짬밥으로 따지면 사실 권순일 대법관이 최고참이야. 그 다음에 머리 좋고 판사들 사이에서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 것도 권순일이 넘버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권순일이 5대5에서 무죄 쪽으로 6을 갖다가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순일 따라가가지고 7대5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례예요. 왜 관례냐면은 그 대법원장은 김명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편들어 주자 이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권순일 대법관이 5대5에서 6대5로 딱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이재명 무죄 쪽에다가 표를 던져 주는 게 그게 관례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다수 의결을 갖다가 그냥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5대5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던진 사람은 누구였다?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다? 대법원장도 아니고 권순일 대법관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권순일, 김명수 빼고 5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권순일 대법관의 무게가 그렇게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운 좋아도 전 못하는데, 시켜도 전 못하고 도망갈 건데, 어쨌든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대법관이 됐다. 그러면 저 뭐 압니까? 멀뚱멀뚱 이게 뭐지 그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재판연구관들이 아이 대법관님 이거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맞겠지. 그러고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님이 갑자기 방을 갖다 똑똑 두들기면서 정혁진 대법관 계신가 하면서 딱 들어와. 그러면서 정혁진 대법관 요번에 거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무죄야. 한마디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따라가요. 권순일이라고 한 그 법관의 대법관의 무게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7대5 판결이 나왔지만 그 7대5 판결 중에서 권순일의 표가 최소한 5표는 되지 않았을까? 뭐 전체가 다 권순일 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데 한두 명은 내가 뭐 어쨌든 나 뭐 소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법관들 중에도 권순일 대법관님이 최고 선임 대법관이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일 많이 만들어내신 분인데 저분이 뭐 무죄라면 무죄인 거지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기소가 언제가 됐느냐? 2019년 5월 27일에 저기 그 기소가 아니라 항소심이 2019년 5월 27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권순일이 무죄 판결로 바꿔줬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 여기에 그 위중교사도 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이 언제 기소가 됐느냐? 2018년 12월 11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판결이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2019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언제 했느냐? 2019년 5월 27일에 했는데 판결은 언제 나왔느냐? 2019년 9월 6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항소심 5월 27일에 시작을 했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9월에 나왔어요. 6, 7, 8, 9월 6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 항소심 판결은 100일 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기소를 2018년 12월에 했는데 5월 달에 판결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12, 1, 2, 3, 4, 6개월 이때는 그 법원이 공직선거법 그 6개월 그 제한 규정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5개월 만에 딱 6개월 만에 딱 나왔고, 항소심도 3개월 만에 해라. 그래가지고 3개월보다는 조금 더 걸렸네. 한 100일 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은 2020년 7월 16일 날 나왔으니까 10개월 만에 나왔고, 빨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분이가 아주 좋았겠죠. 그러니까 대북 사업하자. 이게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2019년 5월 달에. 그런데 북한 가려고 한 게 언제입니까? 2019년 1월부터 막 돈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9년 1월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5월
그 5월 달에 그때 뭐 했습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2019년 9월까지만 해도 9월 6일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런 식으로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직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월 6일 날 갑자기 벌금 300만 원이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띵했겠죠. 누가 띵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띵했겠지. 그런 다음에 또 누가 그 띵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성태 회장도 띵했을 거예요. 왜 띵했겠습니까? 김성태가 500만 불을 갖다가 주는 시점이 언제다? 그게 2019년 4월까지 500만 불 그냥 그 이재명 대표한테 태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7월에 마닐라 가가지고 리오남 만나가지고 리오남이 500만 불 이야기한 거를 300만 불로 깎아가지고 저는 그 300만 불이 2019년 한 11월 12월 이때 돈이 들어간 걸로 제가 적어놨는데 아마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결 보니까 아마 2019년 7월 달부터 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불 한 번 쏴준 게 아니고 한 100만 불 정도는 7월 달에 그냥 뭐 선금조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김성태가 부담한 800만 불 중에 600만 불 정도는 이미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월 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고등법원 유죄 판결이 딱 뜬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직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날짜 같은 거 다 빼놓고요. 이재명이 그 경기도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졌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간신히 뒤집혀져 가지고 그렇지.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김성태가 알고도 800만 불을 갖다가 쐈겠냐? 그 다 자기 사업하려고 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소가 된 게 2018년 12월 11일인데 그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2019년 5월 달에는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무죄가 유죄로 바뀐 거는 9월 달이니까 9월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렇게 예상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미 600만 불 정도는 북한에 보낸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2018년도 12월 달 정도에 딱 나왔다. 그 1심이라도 이재명 대표 벌금 3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2018년 12월 달에 딱 떨어졌다. 그 판결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성태는 돈 안 쐈을 거예요. 미쳤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1심에서부터 유죄인데 내가 봐도 유죄인데 형님 뭐 이렇게 오죽하면 이 판결이 어떤 판결입니까? 거짓말인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무리 김성태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인정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봐도 유죄야. 그런데 유죄 받으면 언제 그냥 질질질 끌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생명이 날아가는데 경기도지사직뿐만 아니고 저런 사람한테 내가 못하러 돈 태우냐? 저 같으면 안 태워요. 근데 김성태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 발을 빼기에는 김성태가 너무 돈을 많이 태운 거예요. 600만 불이 들어갔어요. 600만 불.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600만 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 옛날 영화를 봤어요. 그 옛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친구라는 영화였어요.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우연히 그냥 친구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타짜도 좋아해가지고 타짜는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친구는 뭐 두 번째인가 뭐 이렇게 옛날에 보기는 봤어요. 극장 가가지고. 근데 최근에 딱 봤는데 그때 유호성이 감옥에서 그 누구지? 유호성 말고 장동건하고 또 장동건 친구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나오는 그 친구 그분은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호성이 이제 살인죄로 깜빵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왜 살인죄로 깜빵 갔습니까? 내가 장동건 죽이겠다라고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공부 잘하는 친구가 유호성 깜빵으로 딱 와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지시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깜빵에서 유호성이 뭐라 그럽니까? 쪽팔려서 그랬잖아요. 쪽팔려서.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600만 불을 태웠는데 9월 달에 야, 이게 이제 그거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겠구나. 고등법원인데 대법원의 색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성태는 2019년 7월에 마닐라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재명 지사의 대북 비용 300만 불 내가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리오남 상대로 해가지고 500만 불을 300만 불로 깎았어요. 북한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유호성 거기서 뭘로 나옵니까? 조폭으로 나오잖아요. 김성태는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폭이래매. 그런데 조폭들은 뭐가 있습니까? 쪽팔리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김성태 회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미 큰 돈이 들어갔고 그냥 어차피 돈 들어갔고 여기에 200만 불 정도를 더 태우냐 마느냐 그건데 그냥 그 이화영이랑도 쌩까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도 손절하고 그러면서 갈 것이냐. 그런데 혹시 근데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1심 무죄 아니었느냐. 근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상한 판사가 나 유죄 만든 거다 계속 이루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믿을 것이냐 고등법원 판결을 믿을 것이냐.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성태 회장은 600만 불이 이미 이재명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내가 명색이 건달인데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건달인데 약속을 했는데 300만 불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200만 불을 갖다가 안 쏴? 그러면서 내가 저 새끼 완전히 순 양아치네. 건달인 줄 알았는데 양아치네. 사업가는 무슨 사업가 양아치네.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김성태가 쌍방울의 회장님인데 듣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200만 불 추가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전화 통화한 게 2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9년 1월 27일 이제 날짜까지 다 1월 17일 날짜까지 다 나와요. 거기 그 제가 호텔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저기가 무슨 호텔이냐면은 캠핀스키 호텔이래요. 저기 어디 있냐면 심양에 있대요. 제가 심양 가봤어요. 제가 심양 가봤는데 그 지금 뭐 중국말로 하면 선양 아니겠습니까? 저기 심양은 가봤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서 저렇게 좋은 호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저기에 이제 저 호텔이 캠핀스키 호텔인데 저 캠핀스키 호텔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1월 17일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태, 또 누굽니까? 이화영, 또 누굽니까? 안부수, 또 누굽니까? 송명철, 또 누굽니까? 방용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기업 간담회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경기도하고 북한 사람하고 송명철 나왔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겉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한국 기업 간담회라고 하면서 저 자리에 저 술자리에 김성태를 끼워준 거예요. 기업인이니까. 그런데 저 자리에서 저 때가 2019년 1월 17일인데 저 때가 아마 북한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였을 거예요. 저 때로부터 한 달쯤 전에 김성태 회장이 그래 내가 500만 불 그 부담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게 2018년 12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 걸고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그 전화를 바꿔줬는데 전화기에 나온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다?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2019년 6개월 뒤인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이번에는 장소가 필리핀 마닐라가 됐는데 이 필리핀 마닐라에도 그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송명철 있었고 이화영 있었고 김성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그 영수증 안 써준 사람. 영수증 써준 사람은 송명철이라고 했잖아요. 영수증 안 써준 사람 리호남도 마닐라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화영이 그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김성태에게 바꿔줬어요. 그런데 바꿔줬는데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지사님 저 지금 마닐라 와 있는데 여기 북한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1차 아태 국제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킨텍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억이라고 그랬어요. 5억. 그런데 그 5억 중에 얼마를 쌍방울이 부담했다? 2억을 쌍방울이 부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닐라에서 했을 때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억보단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10억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그 김성태 회장이 후원을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후원했을 것 같은데 그 단서가 어디 나옵니까? 김성태가 전화통에다 대고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님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갔으면 행사는 경기도가 알아서 치르고 돈 낸 사람들이 치르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김성태 회장이 행사 잘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성태는 경기도에 배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생략됐을 것 같은데 김성태는 제 생각엔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냐면 지사님 리오남이라고 한 놈이 숭악하게 500만 불 받아 처먹고 또 500만 불 요구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거기서 200만 불 깎아가지고 300만 불 주기로 하고 그중에 한 100만 불 정도 이미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사님 조만간 어디 갈 겁니다. 북한 가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몰랐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때 돈은 리오남이 실질적으로 다 결정을 갖다가 했는데 옆에 조선 아태위 부실장이었던 송명철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동지, 그 다음에 이화영 동지가 아니라 김성태 회장 동지, 고맙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번에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몇 번 갔다 그랬습니까? 3번 갔다 그랬어요. 3번 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송명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 동지가 북한 오셨을 때는 3번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김영철이 나가고 그 다음 번은 최용해가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동무 오시면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동무 오시면은 이 김영철, 최용해 둘 다 나오게 하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송명철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분 좋은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 호구 잡았네. 쌍방울 호구네 완전히. 그러면서 500만 불 받았는데 300만 불 또 받았어.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호구 잘 물었네. 그러니까 송명철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300만 불의 그 용도가 뭐였습니까? 헬기 비용, 벤츠 비용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헬기가 뭐에 필요하지? 뭐 벤츠야. 뭐 그냥 그 평양 순안공항에서 뭐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그 벤츠가 차가 필요할 수 있겠지. 벤츠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헬기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헬기가 뭐 어디 뜰 데가 있나? 뭐 평양에서 뭐 김정은 있는 데까지 헬기 타고 가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판결문 그 분석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이 헬기가 어떤 용도였냐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이설주 어디 갔습니까? 백두산 갔잖아요. 거기 천지에 가가지고 김정숙 여사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는지 막 흥얼흥얼 거리고 이설주도 가수 출신인가? 어쨌든 두 사람 다 노래를 잘 하시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뭐 만세 부르고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송명철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성태가 300만 불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성태 회장 동지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 동지 오시면은 이번에 헬기 띄웁니다. 그러면 제가 김성태라도 헬기 무슨 뭐 뜬금없는 헬기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님 오시는데 평양에서만 계시도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백두산 갔잖아. 문재인 대통령 동지 백두산 갔다 온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 지사 동지도 백두산 가는데 그때 헬기 띄우겠수다. 헬기도 최신형 헬기 띄우겠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300만 불이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야, 7월에 이때는 이재명 무죄였습니다. 1심 무죄였고 9월 달에 그 유죄가 나왔으니까 김성태가 기분이가 또 김성태가 좋아가지고 업돼 있는데 이화영이 전화를 딱 바꿔주네. 제가 김성태라고 하면요 이랬을 거예요. 지사님 제가 이제 300만 불 이렇게 낙찰 받는데요. 그 지사님은 요번에 이제 가시면 좀 있으면 갈 건데요. 좀 가시면은 평양에만 계시지 않을 거고요. 어디 가시게요? 물어봤을 거예요. 지사님 평양 말고 또 어디 가게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저 이재명 지사가 뭐 어디 가는데요?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제가 딱 그 무릎을 치면서 지사님 사실 요번에 제가 300만 불 또 추가로 쏘는 바람에 송명철이라고 하는 놈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님 동지를 백두산까지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산까지 뭐 이렇게 뭐 버스 타고 뭐 벤츠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헬기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무지무지하게 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헬기 타봤어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거기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할 때 헬기 타봤어요. 왜 헬기를 타봤을까요? 타보고 싶으니까 부탁했어요. 제가 군인 아저씨들한테 부탁했어요. 강대령님 나 여기 법무실장이잖아. 근데 나 헬기 좀 태워줘. 원래 제가 어디 자주 갔냐면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잖아요. 캠프 험프리스. 그러니까 캠프 험프리스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뭐 어리지도 않았지만 헬기 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헬기 몇 번 얻어 타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헬기를 탔냐면은 잠자리 헬기를 타봤어요. 그러니까 그 헬기는 바람이 휙 불면요 이렇게 휙 움직이고 바람이 휙 불면 이쪽으로 휙 움직이고 그다음 밑을 딱 보면은 바닥이 없어요. 그냥 숭숭숭 뚫려가지고 바람이 밑에서부터 휙휙 올라가고 뭐 제가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 정도 됐으면 좋은 헬기 탔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저 헬기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 헬기 타봤을 수도 있지. 경기도 지사할 때 헬기 타봤을 수도 있지.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국종 교수하고 같이 무슨 닥터 헬기 뭐 그거 할 때 그때 뭐 헬멧만 쓰고 그때 뭐 타봤겠죠. 내가 봤을 때 뭐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헬기 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타고 싶었던 헬기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간 헬기를 무지무지하게 타고 싶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헬기를 못 탔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타셨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막 소설같이 그야말로 소설같이 이렇게 이거는 소설로 쓰라고 해도 저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성태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김성태가 사업가는 무슨 사업가냐? 김성태는 어떤 사람이다? 조폭이다. 조폭이다라고 한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까? 김성태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주먹만 쓰고 그런 사업이야.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사업가도 아니야. 조폭이야 조폭. 그런 사람 말 어떻게 믿어?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저 사람 이야기는 다 허풍이고 저 사람 이야기는 다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조폭이 소설을 갖다 어떻게 씁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누가 있지? 주라기 공원 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 하버드 의대 나왔거든요. 하버드 메디슨 스쿨 나왔는데 일찍 죽었어요. 천재는 빨리 죽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을 읽어보면은 뒤에 각주로 뭐 논문도 아닌데 참고 문헌이 막 몇십 개가 붙어 있어요. 소설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같은 사람이 소설을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김성태가 한 말은 뭐다? 다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다 진짜 이야기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소설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요, 저같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도, 그 다음에 조금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 자기가 기억했던 일을 갖다가 그 기억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말이야 쌍방울 회장이 돼가지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만나고 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기억에 뇌류에 팍팍팍 박혀 있는 걸 갖다가 풀어내는 게, 그게 어떻게 소설이겠습니까? 다큐멘터리지. 제가 판사라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을 믿겠습니까? 김성태 회장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은 7월 12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은 7월 12일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이거는 지금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은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검사가 판단해 주세요, 요거 판단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판사가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화영과 방용철에 대해선 요러한 부분들만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판결문이 292페이지가 요만큼 나온 건데, 만약에 이제 그 김성태 회장 판결 나오면 검찰이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 요거 또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김성태 판결문은 이화영 판결문과 또 많이 다른 측면들이 또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건 언제다? 7월 12일이다. 그러면 김성태 판결문 나오면 또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검사로서의 도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800만 불 잡았거든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1,200원만 잡아도 800하면 9,960억이잖아요. 96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 되면 100억을 받았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하면서 그 100억 받은 범죄 혐의자 피의자한테 왜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안 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장황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응원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 격려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